안녕하십니까. 보잉고 담당 강사 최경우라고 합니다. 예.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잉고 내신이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대응 방안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여기 PPT 내용이 다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시다가 이제 제가 책을 좀 봐주세요 하면은 그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요. 이제 목차가 좀 이렇게 되고 제 아이들이 사기라고 얘기하는 제 프로필 사진 동일 인물이 맞냐라고 막 험담을 하더라고 애들이. 얼굴 사진만 잘라가지고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막. 어쨌든 이렇게 좀 되고요. 자, 그럼 우선은 보잉고 내신의 실체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오신 건 다 보잉고에 대해서 관심이 아이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이는 별개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혹시 이제 아이가 관심이 있든 아니면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관심이 있든 좀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보잉고 국어 내신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타 학교에 비해서 비교과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1학년 하면은 교과서가 나오고 그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요. 일반 학교들은. 근데 보잉고는 1학기 때 한 50% 정도만 활용을 해요. 근데 이 50%가 1학년 교과서는 문학, 그 다음에 여기 문법, 그 다음에 뭐 화법, 매체, 독서, 다양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학하고 문법 정도만 뽑아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1학기 때 다 써요. 다 쓰고, 이제 2학기 때 들어가면 문법을 제외하고는 교과서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 팔아버리고 싶다. 뭐 쓰지도 않는 거 뭐하러 가지고 있나. 그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당연하게 난이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1학년 교과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냐? 뭐 되게 많아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전 범위에 걸쳐가지고 교과서 외 작품들이 계속 추가돼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일반 학교라면 한 2, 3학년 때 접할 문학 작품들을 막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로 나오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면왕정가. 사실 이 작품은 일반 학교에 있으면 내신에서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수능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작품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험 범위에 추가하셨고, 혹시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관동별곡? 관동별곡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로 출제하셨어요. 근데 관동별곡 작가가 정철인데, 이 정철이 이제 이거 말고 3인곡, 송민곡도 썼거든요. 이것만 하기가 좀 그러셨는지, 이걸 아예 세 개를 세트로 묶어서 시험 범위로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준비하기 좀 버거운 상태죠.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거의 한 1학년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한 2배 이상 되는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고난도 작품을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도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비문학. 여기서 비문학은 이제 인문, 철학, 뭐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것들, 그런 지문들이 시험 범위로 활용되고 또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일반 학교에서 독서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내신에서 이걸 볼 일이 없어요. 비문학을. 근데 보잉고는 이거를 추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특징을 좀 보자면 20년하고 21년은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지문 한 대여섯 개 뽑아놓고 야,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할 거니까 공부해라. 근데 그래서 이제 사전학습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문학 작품이야. 뭐 중요한 작품들은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쓸모가 있죠. 그게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이에요.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을 알려주고
그걸 암기시켜봤자 당장 내신에서는 뭐 점수 따는데 유용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보인고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는 주려고 하시다가 안 주셨어요. 이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처럼 랜덤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내신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처럼 처음 보는 비문학을 푸는 거예요. 내신 시험 볼 때.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의 특징이고,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왜냐면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신 공부할 때 일반 학교 아이들은 그냥 주어진 것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보인고 아이들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이런 비문학 훈련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요게.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는 문법. 21년을 기점으로 문법의 비중이 축소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문법의 비중이 되게 높았었어요. 20년까지는 1학년 때 문법 전범위를 다뤘었어요. 여기서 전범위라는 건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전범위. 전범위를 다뤘었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누적 출제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A를 시험을 봤으면 1학기 기말고사 때는 B를 봐야 되잖아요. A는 보지 않고. 근데 1학기 기말고사 때 A, B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애들이 진짜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문법이 계속 추가되고 누적해야 되니까. 자, 근데 작년부터는 1학년 교육과정 내의 문법만, 그러니까 전범위 중에서 1학기 교육과정 내의 문법만 다루기 좀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학년 아이들이 문법을 전범위로 배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좀 줄이셨고, 근데 이제 이 이유가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거나, 화법과 작문, 아니면 언어와 매체. 이 교과서를 선택하게 돼요. 어떤 걸 들을지.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은 여름방학 끝나고 이걸 다 선택을 했어요. 근데 보인고 아이들은 전원 이거. 공산당처럼. 그냥 이거 선택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이거 선택하면 애들 말이 그러더라고. 이거 선택하면 교감 선생님하고 면담하게 될 거라고. 요거. 여기서 이 언어가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문법 전범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문학 교과서도 같이 배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국어 한 과목만 배우다가 2학년 때는 문법하고 문학하고. 일단 요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문법 비중이 좀 줄었고, 올해도 좀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딱 1학년 교육과정 내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고, 그럼 올해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22년의 특징.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죠? 비문학에서. 내신의 모의고사화. 그리고 전체 문항수가 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서술형도 좀 감소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좀 특징으로 둘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비문학이 랜덤으로 출제됐다고 했는데, 비문학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현대시.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현대소설. 이것도 그냥 랜덤으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부는 내신처럼 공부해서 시험을 보지만 일부는 그냥 모의고사처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21년에 비해서 22년에는 25문항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는 문제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36문항까지 갔는데 올해는 줄었다. 근데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위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랜덤으로 출제를 하는데 36문항을 50분 내에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항수를 좀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술형도 작년까지는 8문항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딱 한 문항만 출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막 논술처럼 막 엄청 길게 쓰고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서술형 문항으로 좀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변화도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지필고사가 80, 그리고 수행평가가 20. 요게 이제 21년까지 였다면, 이제 올해, 22년, 올해는 지필이 60, 그리고 수행 40. 수행을 좀 늘렸죠. 근데 사실 수행은, 진짜 웬만큼 하면은 점수는 다 주세요. 웬만큼 하면. 이걸 되게 까탈스럽게 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 요건 거죠. 지필. 지필. 근데 이제 수행의 비중을 좀 높였고, 서술형 문항을 좀 줄였고. 근데 이 보인고는 워낙 그 선생님을 좀 많이 타요. 뭐 일정 부분에 비슷한 경향은 있지만 좀 어느 선생님이 맞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엔 또 문항수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 베이스는 교과서는 많이 안 쓴다. 그리고 되게 수능을 지향하신다. 수능 관련해서. 그래서 확실히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하고 지금 보인고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올 초에 이제 똑같이 시작을 했겠죠. 스타트를. 근데 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일반 학교하고 보인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왜냐면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만 배우거든요. 뭐 외부 지문 하나만 나와도 막 벌벌벌 떨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근데 보인고 아이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외 문학 작품을 거의 일반 학교 2배 이상 배우고 랜덤으로 출제되고 이러니까 애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요. 그래서 확실히 보인고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 때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의고 내신, 보인고에서 내신이 한 1, 2등급 나올 정도면 모의고사도 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인고에서 내신이 좀 떨어지는데 또 모의고사는 잘 나온 애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보인고 내신이 힘든 거죠.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내신이 막 1등급이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가 막 2등급, 3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점점 애들이 일반 학교는 내신의 특화가 좀 되는 거예요. 내신의 특화가. 그래서 그거를 내신만으로 좀 힘드니까 별개로 또 챙겨야 되는 거죠.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인고는 확실히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좀 모의고사 훈련도 좀 같이 되고 많은 작품을 좀 미리 접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해요. 예.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잘 버텨내야 되겠죠.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보인고 아이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애들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진짜. 처음에 아이들이, 되게 애기애기하게 딱 들어와서 되게 파릇파릇했었는데, 1년 보내고 나니까 다 늙었어요, 애들이. 1년 사이에 사갔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뭐 국어만 이러겠어요. 뭐 다른 과목들도, 뭐 영어도 시험 범위가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이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저도 가르치면서도 막 혼내기도 하지만 한편은 되게 안쓰러워요, 보면. 아이고, 참, 이 보인고 애들. 그래서 사실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잘 그만두진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자랑 중에 하나인데, 진짜 탈락률이 적어요. 근데 올해 한 4명인가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명은 그냥 자기는 수능 공부하겠다. 근데 설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얘는 어떻게 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 나는 수능 준비하겠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확고한 대학에서 수능만 본다라는 것. 근데 이거는 별로 없고, 두 번째는 도피. 그냥 도피예요, 도피.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까. 수능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한 아이는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시험 범위도 너무 많고, 버겁다 보니까 애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조금 쉬자. 좀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2학기 중간고사 조금 듣다가, 이제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보인고에서 버티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버티면 확실히 얻어가는 건 일반 학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건 확실하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조금 미시적인 특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써 있는데, 보잉고 시험의 미시적 특징. 자,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따가 이제 다른 얘기하고 또 연결해서 할 텐데, 같은 내용이라도 문장을 낯설게 재구성한다. 문장을 어렵게 구성하여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를 살짝 바꿔 학생들의 오판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문장, 다 문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아무리 작품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해도 실제 시험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A라고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A로 안 내셔요. 알겠죠? 사실 이게 시험 난이도 척도 중 하나예요. A라고 가르쳤는데 거의 비슷하게 출제하시냐? 아니면은 아예 말을 바꿔버리냐? 근데 보잉고는 A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A로 다 나오지 않아요. B, C, D 말을 계속 바꿔요. 그리고 문장을 복잡하게 구성을 하시고 특정 부분을 살짝 바꾸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작품을 외웠다 할지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 문장을 읽고 자기가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암만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시험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이 지금 올해 출제되었던 선택지 예시들이거든요. 선택지들 중에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몇 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약간 제가 수업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일부 맛보기도 보실 수 있어요. 우선은 이게 이제 선택지인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런 걸 딱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눈에 띄는 단어를 봐요. 눈에 띄는 단어를 보고 대사 언급, 다짐의 태도. 제가 지금 단어 2개 봤죠. 대사 언급, 다짐의 태도. 보통 애들이 선지를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대사 언급했고 다짐의 태도 맞네. 그러면 이제 이 선지는 틀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자가 지향해야 하는 대상을 언급하며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2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돼요. 대상을 언급한 건 맞는데 화자가 지향해야 하는 대상인 거냐? 지향해야 하는 대상인 거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의 태도. 다짐의 태도인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이 맞냐? 그러니까 이 선지는 사실 판단 요소가 4개나 되는 거예요. 4개가.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선지는 뭐가 틀렸냐? 요게 틀린 거예요. 지양이 아니라 지향. 요게 틀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통 문장을 읽을 때 이상하게 중간부터 봐.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중간만 딱 보고 눈에 띄는 단어. 그럼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자기가 조합을 해요. 그래서 뜻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선지도 비슷해요. 가의 소처럼 연하여 세긴질하는 것과 나의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런 질문은 자성찰에 해당한다. 이게 첫 번째 판단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곧바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깨닫게 된다. 그럼 여기서 2번째 판단 요소가 긍정적 인식을 깨닫게 된다고 현실에? 맞는 것 같은데? 로 판단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숨어있는 판단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깨닫는 건 맞는데 곧바로가 맞니? 곧바로. 시간적인 거예요. 곧바로 깨달았냐? 아니면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달았냐? 사실 이거를 당연히 수업할 때 다 가르치죠. 이거는 실제 그 시에 써 있거든요. 좀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냥 단순 암기만 열심히 하고 이 선지를 딱 봤을 때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걸 놓쳐서 또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참 많이 틀렸던 건데 아이들이 가는 시적 대상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근데 어떤 시적 대상이냐?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시적 대상이 맞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화자의 고고한 절개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고고한 절개를 자연물에 비유했고 찬양을 하고 있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또 많이 틀린 건 이게 안 들어온 거야. 화자의가. 그러니까 이 고고한 절개가 화자께 아니었어요. 다른 대상의 고고한 절개였거든요. 이게 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비슷해서 그냥 가볍게 요거는 시각의 청각화. 요거를 뒤집어서 표현을 하셨던 거고. 청각의 시각화인데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보면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아니, 뭐 살짝 바꿔서. 근데 실제로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능 문제가. 예. 물론 보인고는 약간 극대화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방향성은 똑같아요.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살짝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건데 애들이 이 문장을 딱 읽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판단을 잘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위하고 다르게 재구성을 해야 돼요. 재구성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미음은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한 노인의 행동. 그러니까 노인의 행동이 있는데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한 거고 이게 오해로 비롯된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로 인해서 노인의 행동이 비롯됐고 이게 비롯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노인의 행동은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 그러면 판단 조사가 딱 나오죠. 노인의 행동이 오해에서 비롯된 거냐? 그리고 이 노인의 행동은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한 거냐? 이렇게. 실제로 이게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였거든요.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니고 이거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객관식 24문제가 모두 이렇진 않아요. 모두 이러면 큰일 나요, 진짜. 애들 시간 내에 못 풀어. 근데 평이한 문제는 공부 좀 했다는 보인고 애들은 다 맞춰요. 진짜 공부 안 한 애들은 물론 못 맞추는 애들 있겠지만 다 맞추고 결국 등급을 가르는 건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 애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서 등급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할 때 좀 특히 이 예비고1 아이들, 그냥 머리가 하얀 아이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아이들, 항상 초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습관, 올바른 습관 잡아주는 거. 저는 거의 겨울방학 때 이런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에 몰빵을 해요. 물론 당연히 현대시, 현대소설, 뭐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 다음에 뭐 비문학 다 다루죠. 다루는데 그냥 단순히 작품 해설하고 끝내지 않아요, 저는. 저는 그 글을 읽어내는 방식에 몰빵을 해요. 겨울방학 때. 왜냐면 이거 초장에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거 초장에 못 잡으면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실제로 보인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안 돼서.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글이라는 건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확인한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우리가 문장을 읽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간단하게 써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확인이라는 건 단어를 추출해야 되는데 써있는 단어들을 이때 중요한 건 빠짐없이 모든 단어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문장 구조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써있는 내용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저나 글을 읽어내는 것을 간단하게 도식화시키면 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근데 확인을 할 때 빠짐없이 단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단어만 추출해요. 일부 단어. 그럼 단어 몇 개 뽑아. 뽑은 다음에 정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해는 당연히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곡된 이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똑같은 문장인데도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따지고 보면은 그냥 몇 개 단어만 뽑아요. 뽑은 다음에 자기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자기만의 생각을 배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어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왠지 국어라면은 자기만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지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만의 생각을 계속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빠짐없이 단어를 추출해서 정리를 해서 써있는 내용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이때 자기만의 생각은 개입시키지 않는 거. 보통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개입시키는 애들이 문학을 좀 힘들어해요. 문학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답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네네. 네네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지문을 읽을 때 당연히 자기만의 생각, 독후감 읽고 자기만의 생각 쓰는 거 좋죠. 근데 이거는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그걸 하면서 글을 읽는 것과 그것에 따른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문을 읽고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답을 골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아버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좀 독서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풍부한 아이들이 초반에 약간 이걸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드라마만 봐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이러는데 문학이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문학이라는 시험을 객관식으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정답선지와 오답선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애들은 딱 보고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선지는 이러지? 그럼 이게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만의 생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오로지 써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교정시키는 아이들이 매년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수업을 하다가도 자기만의 생각이 되게 기발하고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억압하진 않아요. 좋다. 되게 좋아. 근데 우리 같이 얘기할 때만 그렇게 하고 너 시험 볼 때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 볼 때만큼은 차단해라.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만의 생각을 펼치는 건 대학 가서 해라. 우리는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 거기 문제를 풀 때 대입시키지 말자. 그냥 써 있는 내용 똑바로 읽고 확인하고 그렇게 움직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제 이에 따른 방향 설정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순 문학작품 정리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작품을 내가 정리하고 외워봤자 결국은 선택지에서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선택지들을 자기가 읽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알면 좋긴 하겠죠. 근데 저는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 이런 거 작품 암기할 바에는 그 시간에 새로운 작품들을 자기가 읽어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게 훨씬 낫다.
시간은 어쨌든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끔 뭐 현대시 필수 50개 뭐 이런 것들 수업이 가끔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저는 그런 수업 절대 안 해요. 그거 정리할 시간에 문장 똑바로 읽기 시켜요. 저는. 네. 단 1학년 아이들은, 예비고일 아이들은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고전시가. 왜냐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고전시가는 옛날 작품이니까 지금도 새로운 게 양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된 주제 속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대시, 현대소설, 뭐 이런 것들. 그거 암만 작품 외워봤자 실제로 문제 좀만 꼬아서 내면 애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다 맞추는 거 아니다.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낯선 작품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리고 이를 내재화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뭐 독서도 비슷해요. 비문학도 서술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수준의 글 읽기. 나아가 글 전체를 읽어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훈련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이게 국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의 특징. 타 과목과 다른. 제가 이제 다른 과목 선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식들, 채워야 될 지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국어는 타 과목에 비해서 채워야 될 지식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국어라는 건 결국 뭐냐? 습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냐? 올바르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암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있고, 좀만 좀 공부를 좀 해줘도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은 성적이 팍팍 뛰어요. 이게 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는 건 올바른 방법을 초반에 좀 익히게 만들고 그거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운동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다이어트 하느라고 복싱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래도 어렸을 때는 막 96kg까지 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복싱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코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동작을. 그러면은 그 동작을 제가 따라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 같아도 뭔가 좀 어설프고, 근데 그 방법을 자기가 결국은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동작이 정교화 되겠죠. 정교화해지겠죠.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걸 같이 나랑 수업 시간에 하고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과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했지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의 반복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면 그 위에다가 내신을 얹히는 거예요. 시험범위 나오는 것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한다. 아까는 이제 방향 설정이고, 뭐 비슷한 얘기겠죠. 내신 대비 수업과 수능 정규 수업이 있는데, 일단 구조부터 좀 보세요. 제가 내신 대비 수업을 위에다가 배치해 놓긴 했지만, 수능 정규 수업 써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놨죠. 요 의도는 이게 먼저 기반으로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반으로 깔린 상태에서 이게 얹어져야 된다. 자, 요 두 가지는 좀 같이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학 독서 낯설고 다양한 제재를 통해 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게 훈련시킨다. 그리고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를 인식하게끔 훈련시킨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시나 소설이나 그 다음에 비문학을 읽는 이유는 독후감을 쓰기 위한 게 아니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런 글들에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설계된 요소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엄한 곳에서 헤매고 있느냐, 그런 이제 차이가 생기거든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질문이 들어오냐면 제가 국어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80분 동안 45문제인데 맨날 두세 지문씩 날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읽어서 그런 거야. 그냥 빨리 읽어.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글 읽는 속도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현저하게 느린 아이들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슷해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 처음에 글을 딱 봤을 때 우리말이니까 읽긴 읽겠죠? 읽는데 어디다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읽어요. 그럼 다 읽고 나서도 자기가 에너지 집중하고 포인트 잡은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겠죠? 그럼 문제를 풀려면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된 애들은 애초에 지문을 딱 읽을 때 읽으면서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물어보겠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하면서 전체 흐름을 잡고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러 갔을 때 물어보는 부분하고 지문하고 바로바로 찾아가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즉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을 지어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은 그만큼 방향을 못 잡는 거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다. 근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리는 아이들은 확실하게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낭비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글을 천천히 읽어서 그런가? 그냥 빨리 읽어야 되나? 빨리 읽으면 정확도가 더 떨어져요. 빨리 읽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를 구체화시켜서 확실한 정답을 찾게끔 훈련시킨다. 요거는 아까 전에 보인고 선택지 예시 보여드렸죠. 판단 요소를 정확하게 잡게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왜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은 1, 2, 4, 5가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 저한테 혼나요.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냥 이건 것 같아서요 이래도 혼나요. 이것도 느낌으로 접근한 거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 선제에서요 판단 요소가 A, B, C가 있는데 A, B는 맞는데 C가 아니어서 틀려요. 저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구체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실제로 시험 보러 갔을 때 선생님 여기 틀린 거 만든 게 보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요소를 딱 잡았는데 요게 틀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들으면 저도 이제 뿌듯한 거죠. 얘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요런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수능 정규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신 대비로. 내신 대비는 저는 학교 선생님 필기 요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학교 선생님 필기를 매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앞반 선생님과 뒷반 선생님이 또 설명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반, 뒷반 필기를 다 수집하고 설명이 다르면 야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봐라. 한 번만 더 물어봐라. 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교재도 제작하고. 그리고 보인고 기출 유형을 기반으로 아까 전에 선택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요. 요게 이제 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인고 기출 문제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테스트 볼 때 쓰면서 이제 보인고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가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평일에 와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외 작품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제풀이 훈련을 시킨다. 사실 이것도 일반 학교,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보인고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인고가 교과서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많이. 그럼 교과서 외적인 작품이 들어갔을 때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는 뭐 저나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랑 다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교과서 외의 작품. 이 문제를 과연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저는 약간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2009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수집광이에요. 수집광. 뭔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수집을 하는데 문제를 계속 수집해왔어요, 저는. 그래서 제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면항전가 딱 치면은 관련된 문제가 다 나와요.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거의 10년이 넘게. 그래서 저는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제공을 해줘요, 애들에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 아까 전에 필기 이런 거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총망라해서 손필기 노트를 통해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게 이제 보통 손필기 교재.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필기 교재? 못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구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손필기 교재. 이 손필기 교재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보인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16년도에.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필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필기를 수집해가지고 이 필기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앞반 선생님하고 뒷반 선생님하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 되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은 거의 무조건 출제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서 뭐 서술형이 나오기도 하고 객관식 선지가 구성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제 필살기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웬만한 선생님들이 이걸 똑같이 다 하셔가지고 조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원조니까 제가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손필기 노트를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팔았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 때 앞반 뒷반 필기를 다 제가 수집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좀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들을 때는 연필로 막 듣다가 혼자 공부할 때 색깔펜 다 펼쳐놓고 꼼꼼하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애들이 관심이 없다가 시험 막바지 되면은 아이들이 제 필기를 막 복사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몇 친한 애들에게만 복사해주다가 순간 든 생각이 이거 팔면은 돈 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한 거죠. 물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 아니고 그냥 매점에서 얻어먹기도 하고 뭐 몇천 원 받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제가 학원 일을 하면서 마침 그게 생각나서 저도 남고를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주니까 진짜 좋아했었죠 아이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때 저도 약간 수시 세대거든요. 제가 내년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요. 나이가 이제 40이 되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 어리지 않나요? 제가 좀 노안이라서. 근데 저도 이제 수시 세대여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신에 좀 목숨을 걸었었죠. 저도 내신에. 그래서 내신은 전교 5등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물론 수시로 대학을 가진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저는 수시로 갈 겁니다. 안 돼. 수능도 같이 준비해. 항상 양쪽을 다 준비하라고 시켜요. 1학년 때부터 그거 정해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재수해서 수시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재수해서 정시로 뚫었어요. 그냥. 너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면접 보러 가고 그랬다가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이제 재수해서 그때 이제 정시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간 케이스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자녀분이 나는 1학년인데 내신 적고 수능만 할 거야. 혹은 나는 무조건 수시로 갈 거야. 그러면 무조건 2개 다 준비하게 해주세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제가 뭐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귀에 박혔는데 한쪽에만 몰빵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내신 대비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 자료 좀 잠깐 봐볼까요? 이 책을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려고 1년 동안 수집한 자료 8페이지 가보시면 됩니다. 8페이지. 진짜 어떻게 보면 제 1년 결과물이에요, 이런 게. 예. 1년 동안 이제 애들하고 막 뒤지고 볶으면서 만들어가지고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보인고 1학년 수강생들의 모의고사 등급 향상. 뭐 원래 잘 나온 애들보다는 조금 향상 기록을 보이는 아이들. 3월 시험 거기 1등급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점수가 좀 다르죠? 점수가. 지금 3월 시험 1등급이 79점이었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1등급 컷이 79라는 건 시험이 거의 지옥의 수준이었다 보시면 돼요. 진짜로. 보통은 80 중반에서 80 후반 정도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학년 시험이 첫 시험인데 79다. 이거는 진짜 미친 난이도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한 근 3년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아이들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시험에서 어쨌든 1등급을 맞았던 아이들도 9월달 시험에서 97, 93, 91, 91. 근데 이 9월달 시험도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1등급이 이때는 82점이었어요. 82점. 그러니까 3점 높았던 거죠. 그래서 1등급 때 좀 완전치 못한 아이들도 저하고 함께 하면서 10개월을 수강한 아이도 있고 3개월 수강 아이, 4개월, 6개월. 다 다르죠. 어쨌든 많은 형상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아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걸 습득하는 것도 아이들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어쨌든 꾸준히 하면은 빨리 오르건 늦게 오르건 오르긴 올라요. 확실히. 그거를 저는 매년 느꼈고 특히 올해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가지고 저도 이 결과 보고 좀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계속 조사를 하는 와중에. 그리고 뭐 거기서 중간쯤 가보면 8페이지 중간쯤 가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뛴 아이도 있었어요. 얘는 3개월을 수강했는데 5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번에 떴어요. 고땡땡이라고. 이 아이가 참 열심히,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집중했던 아이거든요. 되게 고맙게도. 그리고 자기가 과제를 할 때도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온 아이. 확실히 이제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결과가 금방 나왔던 아이예요. 예. 이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는 이제 내신 결과 관련돼서요. 내신. 내신 결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이 있는데 지금 2학기 중간 결과가 진짜 좋거든요. 2학기 기말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2학기 중간 때 아까 랜덤으로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이 랜덤이 가장 극대화된 시험이 2학기 중간이었어요. 비문학 랜덤으로 내, 현대소설 랜덤으로 내. 그리고 학교에서 시집을 줬어요. 시집을. 그 시집에 시가 한 50여 편이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작품이기도 했는데, 나머지는 저도 처음 보는 작품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식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그냥 출제할 거야. 라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 시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스타일 알잖아. 나 이거 다 정리 안 해줘. 애들한테 그랬죠. 물론,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작품은 내가 정리해준다. 근데 그 외의 작품은 정리 안 해줘. 근데 이제 제 수업을 오래 들었던 애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아는 거죠. 저는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방법들 해왔으니까 그거 다시 점검하자. 근데 2학기 중간 때 제 수업을 처음 들어온 아이들은 당황을 하는 거야. 이걸 정리를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설득을 좀 시켰죠. 나 좀만 믿고 이거 한번 해보자. 시험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거거든요.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글을 읽는 방법들을 공부해온 아이들이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대처 능력이 괜찮구나라는 걸 이 시험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2학년 올라가는 것도 진짜 기대가 돼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아이도 물론 있는데 처음에 못했던 아이들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빌런 A, 빌런 B, 빌런 C 진짜 처음에 막 숙제를 시키는 숙제도 안 해, 뭐 해도 안 해. 근데 이제 그 중에 각성하는 애도 있어요. 이거 진짜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키워가지고 만들어낸 아이들이라 이번 시험도 빡세게 굴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좀 기대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수강이 참 다 다르긴 한데 결국엔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강평인데 이제 수강평이 좀 많이 실려 있죠. 그거는 이제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 제가 대표적인 거 한 2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수강평도 아이들에게 받은 목적 자체가 어쨌든 제가 이제 제 수업이 어떻다라고 이제 말로 계속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쨌든 제 수업을 실제로 듣는 아이들의 말을 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 수업의 특징도 또 묻어나니까 이런 걸 좀 생생하게 좀 느껴보시라고 이제 좀 실어놨어요.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좀 볼게요. 뭐 이 아이가 딱 작년 이맘때 왔었어요. 작년 이맘때. 그래서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해 아는 게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중3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뭐 기초적인 실력 많이 부족했다. 근데 선생님 만나고 독서 지문을 올바르게 읽는 법. 방법이죠, 방법. 문학 문제를 다루는 법, 방법이죠. 그리고 독서 지문 읽을 때 어떻게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만큼 잘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꾸준한 훈련과 반복.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아이가 좀 느리긴 한데 되게 우직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10개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이니까 지금도 좀 시간이 지났죠? 이제 9월 달에 드디어 1등급을 찍었던 아이예요. 처음에 이제 3등급으로 시작을 했다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은 단순 지문 해설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이제 여기 나오죠? 저는 단순 지문 해설 위주의 수업을 안 해요. 우리가 글을 올바르게 읽는 습관을 만들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수강평을 쓴 거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오죠. 요거를 계속 훈련시켜서 습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글을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자, 이 내용은 이거고, 이 내용은 이거고, 이 내용은 이거야. 저는 그렇게 수업을 안 하고 자, 첫 문단 읽어보자. 읽고 나서 자,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니? 이런 생각을 했니?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리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읽는 과정에 수업을 해요. 읽는 과정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우리 아이가 저 립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고 최기훈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신과 관련해가지고 이 아이가 딱 봐도 글을 체계적으로 잘 썼죠. 얘가 지금 보인고 지금 전교 부회장이에요. 이제 1학년이어서 이제 부회장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회장 선거를 나갈 예정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내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료가 엄청 좋다. 제가 자료를 진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진짜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사실 제가 자료 만들고 이러는 거에 약간 좋아해서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외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가 잘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띄엄띄엄 나오는 학교 시험 범위. 교과서 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인고가 미리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단 그냥 시작해. 근데 한 2, 3주 지나면 자, 이거 들어가. 2, 3주는 또 이거 들어가. 심지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대란이 한번 일어났죠. 시험 2주 앞두고 문법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진짜, 그 생각만 하면 진짜 아찔한데. 하여튼, 띄엄띄엄 시험 범위가 나오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빠르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료를 제작해서 애들에게 주죠. 그래서 타 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쓰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 때 좀 자료로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보인고 내에서. 제 자료로. 다른 학원 아이들하고 애들이 비교를 하거든요. 자료가 좋다고. 저는 뭐 뿌듯했죠. 그래서 다른 국어학원에 있는 친구에게 자료를 보여주면 눈이 횟가닥 돌아간다. 뭐 이런. 그래서 소개도 되게 많이 해준 고맙고 착한 아이예요. 제가 시키는 거 좀 잘해주고. 야,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봐.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봐. 그러면은 정말 잘 물어봐 주는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남학생 약간 전문입니다. 잡는 전문. 애들 사이에서 저는 소문이 나였어요. 최경호 성격 더럽다. 근데 저는 그 화를 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화를 내는 포인트. 우선은 제가 시키는 거를 잘 하면 모르겠는데 꼭 안 하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눈 초점이 일단 한 이 정도 방향으로 가 있으면 이건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눈이 여기로 가 있어요. 여기로. 그럼 이거 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막 소리를 질러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분위기 유지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이 선생이 시키는 거, 뭐 숙제나 뭐 복습이나 이런 거 안 해오면 진짜 혼나는구나가 머리에 박혀 있어요. 애들이. 물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애들은 그러고도 안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잡죠. 그래서 항상 3월달, 4월달 이럴 때, 그 항상 희생양이 있어요. 본보기. 한 놈 딱 걸리면 애들이 많은 앞에서 걔를 엄청 혼내요. 걔는 좀 불쌍하죠. 본보기에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분위기가 딱 안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걔를 따로 불러서, 많이 힘들었지? 나한테 혼나느라. 사실 이런 목적도 있었어. 괜히 네가 걸린 거야. 앞으로 잘해보자. 그런 식으로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수업 분위기 유지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이 아이가 썼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읽기는 좀 민망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줄은 좀 중요해요. 얘가 아주 좋은 말을 써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모토거든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학생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수 있는 선생입니다. 사실 제 모토가 이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성적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새로운 아이에게 너 지금 얼마나 되니 점수가?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지금은 중요치 않아. 문제는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확답만 나한테 해줘.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 실제로 제가 저도 내신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학원 일도 많이 해왔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니까 그거를 준비만 해주면 되거든요. 물론 준비한 과정이 겁나 빡세죠. 그래도 다 제공을 해줘요. 이거 필요하면 이거, 저거 필요하면 저거, 그런 것들을. 그래서 확실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성적 향상폭이 되게 커요. 금방. 원래 열심히 했던 애들이 이제 학원이 맞지 않아서 저한테 온 경우에. 그리고 걔 중에는 아까 전에 그 내신 향상되는 애, 내신 결과 변화 양상 있었죠? 거기 9페이지 잠깐만 가보실래요? 9페이지. 그 9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정말 처참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1학기 중간을 보면. 강땡땡. 몇 개 틀렸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아까 총 몇 문제라 그랬죠? 25문제. 25문제 중에서 16개를 틀린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물론 이때는 제 수업 듣기 전. 그리고 얘가 중간고사 끝나고 왔어요. 너 공부 어떻게 했니? 혼자 공부했대. 혼자 어떻게 했니? 너도 참 대단하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에게 너 내가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초반에는 저한테 많이 깨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왜냐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다가 어쨌든 얘가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 바로 3개 틀렸어요. 3개. 얘는 되게 기념비적인 애예요. 이 정도 쉽지 않거든요. 얘가 1학기 중간 때 지금 보인고가 373명 정도 되는데 320등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3개 틀려가지고 한 4, 50등. 그러니까 보인고에서 다 맞거나 1개 정도가 1등급, 한 2개 정도가 2등급, 한 3등급 선부터 이제 한 3등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3등급 왔다 갔다. 단번에 이렇게 떴어요. 그 아래 아이, 박땡땡. 얘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1학기 기말 끝나고 왔어요. 1학기 기말 끝나고. 그래서 얘도 여름방학부터 저한테 수능 수업을 듣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10개에서 이제 3개로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애들에게는 진짜 뭐든지 다 해줘요. 그리고 그걸 잘 받아먹는 애가 성적이 올라요. 진짜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됐고, 잠깐 책을 좀 보신 김에 좀 보시면 14페이지 잠깐 가보실래요? 14페이지? 14페이지 가보면 거기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 들어섰죠. 제가 날짜 가는 걸 모르겠네. 거기 11월에서 12월이라고 써 있는데, 이때 이제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글 읽기 훈련. 이제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역별로 이제 다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 11월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어차피 12월부터 2월 하는 수업 자체가 다 글 읽기 훈련이 다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더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잉 장학생 선발고사 특강, 이런 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장 강화 훈련 특강. 주말 수업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문장 특화하는 특강을 또 개설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 쭉 보시면 되겠고, 15페이지부터는 이제 보잉고 내신 5개년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줬던 내신 교재들, 샘플들을 간단하게 실어놨어요. 뭐 손필기 교재도 있고, 18페이지 보시면 표지, 이거 표지 디자인도 다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표지 디자인 이런 쪽에. 어렸을 때 미술은 더럽게 못했었는데 이상하게 이쪽에 꽂혀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좀 자료들 많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비고1 보잉고 특별반 개강이 이제 12월 17일인데, 사실 지금, 11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반이 지금 한 3주 정도 진행됐을 거예요. 현재 일요일 날 4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1학년,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빈 시간표에 요거를 깐 거예요. 빈 시간표에, 일단은.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12월 17일이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 10시나 일요일 날 10시로 이제 옮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하고 하는 아이들하고 섞이면, 내 아이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거 좀 피해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겨울방학 때 수업은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매년 진행을 해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왔을 때 위화감 만들게 진행을 할 거고, 뭐 예전에도 계속 진행을 그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요일 날 4시에 들으시다가 뭐 12월 17일 날 이때나 이때로 옮기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보잉고를 지원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겨울방학은 전혀 문제 없어요. 어차피 글을 다루는 거잖아요. 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하고 이제 함께 하다가 대신에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께 잠깐 가서 내신 수업 듣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능 수업 들을 땐 저한테 오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 피드백. 요거는 이제 주말 정규 수업 듣고, 주말에 다뤘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추가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목금 중에 하루. 요거는 이제 학생하고 시간을 협의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소서 첨삭, 면접 코치. 요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듣는 아이들, 제가 생기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 써와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관련 자료 조금 주고, 그래서 만약에 자소서가 12월 14일부터인가? 아마 그때부터 쓰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이번 주말까지 일단 써와라. 좀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빨리 써와, 빨리 써와, 빨리 써. 일단 빨리 써와라.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어쨌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좀 시간의 여유를 준 다음에 쓰게끔 해서, 제가 이제 첨삭이나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보잉고 설명회 이런 거 가보셨을 텐데, 공통 질문하고 이제 개별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 질문 몇 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생기부하고, 아이 이제 자소서 가지고 제가 이제 예상 개별 질문들 이런 걸 좀 뽑아서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하기를 좀 훈련을 시킬 겁니다. 말하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합격한 뒤에 장학생 선발고사 대비반 추가 진행 예정인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까지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일단 이렇게 되고요. 맡겨주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진짜로. 저는 보인고 아이들 오래 가르치기도 했고, 또 아이들 이렇게 성적 올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보인고 아이들 성적을 올릴지를 알고 있으니까, 비단 보인고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를 확실히 저는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오르는지. 제가 지금 뭐 보인고 아이들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보인고 말고 일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앞에 양력에도 나와 있지만 재수학원에도 있었거든요. 메가스터디에. 그때 재수학원 아이들하고도 부대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방법들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당연히 결과들 좋았고, 그리고 뭐 제가 비문학 이런 거는 강의평가 1등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방법에 대해 확신이 있어요. 국어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에 대한 확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관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맡겨주시면 진짜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